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は2ヶ月に入って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 We deepened our alliance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단독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미, 일, 이 삼각 공조가 더욱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미지수 기자. 네. 자, 이 3자 정상회담 어떻게 결정이 된 걸까요? 네,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신 G7 정상회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한미일 정상이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언제 한번 워싱턴 DC에 모시겠다 이렇게 초청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이 이번에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다.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이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라고 아하. 전해졌습니다. 최지영 변호사. 자, 이 회담이 워싱턴 DC가 아닌 대통령의 공식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이거 자체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업무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 플러스 친교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병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으로부터 한 110여 킬로 정도 떨어졌다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서울과 그 행정복합시 그 세종시 정도, 세종시 헬기로 정도. 20분 정도 거리니까 사실 언제든지 또 백악관으로 올 수도 있는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벌써 그 3개국 정상이 여러 번 만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하면서 거기는 뭐 골프장, 그 외에 수영장 이런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 시설이면서 종합 리조트가 있는 별장적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하면서 어떤 삼국 간의 우위도 다진다라는 것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도 있게 삼국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장소적으로는 완전히 업무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정말 친구끼리의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도 상당히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도 치고 했는데 과연 이 한미일 3국 이 정상이 함께 라운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 글쎄요.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이 네. 캠프 데이비드 과거에도 참 굵직한 회의들이 많이 열렸었죠? 세상의 역사의 장면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43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수상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윈스턴 처칠이 만나서 2차 대전을 종식 논의를 했습니다. 네. 냉전 시대 사실 저는 레닌그라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소가 아마 상트페테르스부르크로 바뀌었는데 그때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만나는 걸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1959년에 미소 정상회담이 저기에서 또 이루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방금 자막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중동의 평화 정책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8년에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간에 중재를 했는데 이집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서 함께 평화 협상을 중재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방금 나왔다시피 2008년 MB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지만 전부 다 이렇게 골프 카트를 직접 맞아요, 운전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뭐 버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친구라는 화면들이 나오네요. 예.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12년이죠.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잡는 느낌. 하나는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어떤 친목도 함께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교라는 게 라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네. 얼마만큼 친근하느냐. 맞아요, 네. 조금 더 친근함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된 거를 쫙 보니까 진짜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열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 한미일 정상이 이제 다자 회의가 아닌 처음으로 이제 한미일 3자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해요. 이것 자체가 특히나 지금 이제 북중러에게 보내는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미국의 속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미국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겠죠. 아주 작은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또 이재용 회장도 몰래 중국에 갔다 왔다라는 보도가 있을 만큼 근데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은 엉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테슬라 전기차가 현대차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를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는 것인데 맞아요. 네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싸울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그런 국제 외교가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셔서 분명히 가셔서 정상회담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지금 오현정 부위원장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쨌든 한미일 3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핵 위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의 이 위협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이미 북한은 워낙 양치기 말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양치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딱 들어오니까 아마 국방성 장관, 국방상인데 강순남 국방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했다. 이거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요. 이게 남조선이란 말을 남조선이 쓰는데 아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제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하나의 어떤 가입된 정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데 너희 대한민국이 흔히 말해서 우리 북한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국가 대 국가로 봐서 그렇죠. 저 국가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인데 미 국방부가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북한 기항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맞선 대응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운동은 너무 잘못된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를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결국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말로는 북한이 정권의 종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방부는 국방부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옛날 국방부는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이야기 못했던 적도 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부가 바라보는 시각, 통일부가 바라보는 시각, 국방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저는 국방부는 분명히 원칙적으로 북한은 주적이라고 바라보고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달 1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질지 저희도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이 발표가 돼서 그거 좀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지금 MBS 조사인데요. 긍정 부분이 34%, 그다음에 부정이 54%, 긍정 부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자, 보시죠. 긍정 부분 33%,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소폭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자, 보면 한 곳에서는 4%포인트 떨어지고 또 한 곳은 1%포인트 이제 소폭 올랐어요. 근데 그중에서 또 MBS 조사를 보니까 TK, PK 지역에서 긍정평가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난 대응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재난 지난번 대응. 그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 충청도에서도 상당 부분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종자까지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그 TK, PK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그 현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결국 지금 보수 지역에서도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그 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6% 정도 한꺼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1% 정도 올랐는 것은 이른바 기저효과로 해서 조금 상승했는 게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7월 첫 주에 38%에서 툭 7월 떨어졌죠. 둘째 주 이제 32%로 6%포인트.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좀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아까 MBS 같은 경우에는 좀 뚝 떨어진 점이 있는데 둘 다 공이 한 33% 내지 34% 정도로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용산으로서는 이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 처리수 문제, 네. 또 내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에 따른 대응 문제, 그리고 내치와 외치가 같이 키워드가 겹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방문.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서 전후 복구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히 내 그 어떤 주머니, 내 생활에 직접적인 그 어떤 민생과 관련되는 홍수 대응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전국 특히 지지율을 강하게 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은 현재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금 보면은 그 특별 재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서는 조금 더 소폭 상승하는 어떤 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지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 예상대로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얼마나 변동폭이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 오현정 부위원장. 네. 더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부각되는 게 무당층이 상당히 좀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네. 수치상으로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막 잘하겠다고 경쟁하고 서로 저기 당 못했다고 또 경쟁하고 하는 상황. 그런데도 무당층은 올라간다. 어떻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저렇게 무당층이 양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의 그 정치에 대한 그 불신 그리고 혐오 이런 부분들이 극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생활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정치는 사실 다 말로만 외치고 또 그리고 정쟁하고 부도덕한 문제가 정치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또 정부와 여당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민주당의 당 대표를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당을 협조의 대상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야가 협치를 해서 그 정쟁으로 나서기보다는 합심해서 민생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리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고 반사이익으로 무당층이 좀 더 높아가는 상황.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마 유심히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10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의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잠시 짚어본 대로 국회에서는 두 건의 윤리위가 열렸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건데 그 결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김남국 의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권고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자문위는요, 7차례 회의 끝에 어제 저녁 늦은 시각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제명 의견을 결정했는데요. 네. 이 자문위는 김 의원의 그동안의 소명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소명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라고 징계 수위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자문위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저희들의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른 코인도 고려한 것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뭔가요?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짓 소명이나 거짓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최진영 변호사,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소명 과정을 좀 문제를 삼아요. 근데 보통 보면 내 징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해서든 낮추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했겠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낸다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돌아서서 낸다고 해서 진짜로 다 내는 줄 알았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윤리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다 공개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본인은 윤리위가 열리면은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야당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 인사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내면은 다 공개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정치적 후폭풍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서 사실은 모든 것을 제대로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내지 아니한 그 내용만 가지고도 제명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제명을 넘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거에 성실하게 최대한 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 그거는 이제 약간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미 냈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소위회 활동이라든가 그것과 거래 내역을 일치해 보니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지금 거래가 돼 있는 것을 봤을 땐 이거는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의 300명에 해당하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본회의에 가서 3분의 2, 제작의 3분의 2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께서 통과시켜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제명이 지금 민주적 어떤 정부에서 제명된 것은 첫째이기 때문에 정말 전 민주당이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치욕 내지는 정말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본회의 때 어떻게 할지 그 의문이라는 그 의문은 제가 좀 이따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자 자문위 결정에 나오고요. 자문위 결정이 나오고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SNS를 봤더니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기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자문위에서 아마도 국회의원들의 이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의정 활동의
태도의 문제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남국 의원 자체도 스스로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미 사과를 밝힌 바 있고 사과를 하긴 했죠. 네. 앞으로 또 열릴 윤리위원회에 충분하게 더 소명하고 설명하겠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문위에서 소명한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윤리위에서 충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윤리위의 진행과 절차를 좀 지켜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린 부분, 그러니까 제명 권고를 내린 부분에서는 본인은 지금은 유감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쨌든 전체 회의가 열리니까 거기 나가서 다시 한번 떳떳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윤리위에서 더 충분하고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절차를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라는 곳은 양당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권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추천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추천을 했고 그 인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명 권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조차도 이 부분은 이건 제명감이다 이렇게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기록을 못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야당에서 추천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변호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봐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뒤에 만약에 또 다른 어떤 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면 여기서 만약에 제명 권고 안 하고 다른 걸 굉장히 낮은 이렇게 경징계를 했다가 뒤에 큰 거 만약에 나오면 그 제명위원회에 있는 그 자문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명예에도 심각한 손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못 봤지만 적어도 참여한 자문위원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부적절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반란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반란이 아니라 이거는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김남국 의원님의 이거 지극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듣겠습니다. 하나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봤을 때 처벌 가능성을 형사법적으로 열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기록을 내지 않고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든 제명은 안 나올 거니 거기서 내가 좀 뭔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 했는 과정에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에 대해서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좀 자정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느라고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방탄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도 말만 이렇게 제명이니 뭐니 하지 흐지부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의총 결의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저도 하고요. 국민들께도 거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이 소위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현정 위원장.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품었던 의문 지금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어쨌든 먼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제명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00명 이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운명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시죠? 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무슨 당론으로 투표를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투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눈높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자문위가요. 이와 별도로 해서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그리고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과연 국회의원 몇 명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했을까요? 목소리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에 가상자산 소유 내역을 신고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신지 그런 것도 공개가 없으신가요?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서 299명이 다 신고를 했는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코인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도 계십니까?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저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승재현 의원, 이거 짧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 가상자산 보유한 의원 11명인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면 각각 다 조사를 또 해야 되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데 네. 신고를 했다면 동의를 받아서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백지신탁은 아니더라도 그냥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11명밖에 없을까? 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받았으니까 자발적인 어떤 의도하에서 신고한 사람만 11명이지 과연 그 나머지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라는 것은 국회가 아마 신고 내용을 받은 한 개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1명이 신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또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신고가 11명이고 11명의 이해 충돌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국민의 대표이시잖아요. 국회의원들 헌법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 모임과 있고 모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투기적 요소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기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이른바 수해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자, 이 윤리 결정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혹시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어제 오후에요. 홍 시장 딱 4글자 사자성어를 SNS에 네 글자요. 올렸습니다. 과하지욕, 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치욕을 견딘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를 올렸는데요. 이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윤리의 징계 절차 결정을 이렇게 작은 치욕에 비유해서 견뎌내겠다 이런 뜻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새벽 이 홍준표 시장 이 해당 게시글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주변의 우려를 받아들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진우 변호사, 본인의 심경을 과화지욕 4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치욕스럽다. 하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하여 지금의 치욕을 참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 고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한나라 통일을 유방했는데 그 통일의 명장이 바로 한신인데 한신이 동네를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칼을 차고 지나갔는데 동네 건달이 야, 너 칼 차고 다니는데 너 진짜 용기 있으면 나 한번 찔러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가랑이 사려 지나가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거기에서 칼을 빼내가지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찔렀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못했겠죠. 그렇지만 추후에 있는 더 큰 대의를 보고 그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고 그 결과 한나라를 통일하고 그 나라의 명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작은 일에 연연치 않겠다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대의를 위해 직임의 치욕을 참는다. 결국 대선에 대한 뜻을 애둘러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이 사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어쨌든 더 큰 대의를 위해 참겠다는 것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와 같은 또 과하지역이란 말 자체를 보면서 이번에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또 그 본인의 어떤 그 소셜미디어의 글을 지우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더 큰 정치인으로 모든 국민의 어떤 그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그런 말이 이번 윤리위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부분 이거는 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웠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지웠기 때문에 결국 그 본인의 어떤 그 의문 이런 것들을 잠시 표현했지만 또 금방 삭제를 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사를 밝혔고 나아가 지금 인근에 있는 비 피해를 보는데 댐을 방문한다든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해 복구를 위해서 더 지금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향후 절차에 있는 징계 절차의 징계 양정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참작 사유 물론 뭐 그걸 아니고 그 방백으로서 그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을 하겠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추후에 있는 그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윤리위가 징계하기로 결정한 배경 그리고 당내 반응 저희가 묶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 사과하지 않는 분하고 사과하는 분하고는 분명히 양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이 피해 가족들하고 유족들한테 그다음 수재민들한테 앞으로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정지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그러면 아마 큰 제재가 될 텐데 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결정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결정이고요. 앞으로 다시 또 윤리위가 열려서 홍준표 시장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 자, 홍 시장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내려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초선들 딱 학력 저하 코로나 세대, 이재명 또 검찰 소설 너무 엉망입니다. 민주당 1호 혁신안에 이어 오늘 혁신안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복되는 이 꼼수 탈당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는데요.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탈당을 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하여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 이 돈봉투 사건 연루된 의원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 혁신위원장 개인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제 김경희 위원장님 라디오 발언 때문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잘 하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네, 이 난데없는 소통 이야기 이틀 전 민주당 초선 의원 8명을 만나 아침 식사를 한 김은경 위원장. 이 비공개였던 이 자리를 놓고 한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거?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발언 당장 민주당에서는요. 초선들에 대한 지나친 비하 발언이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재선 김종민 의원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언급하며 혁신이부터 잘해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학습 지진화처럼 이게 코로나 학습 지진화로 취급하는 발언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쉽게 해가지고 어설픈 발언들로 다 사람들 마음을 떠나놓게 만들면 무슨 혁신할 수 있겠어요? 한 2주 정도 발언 혁신부터 해야 됩니다. 글쎄요, 좀 센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사실 재선 3선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많아서 더 소통이 안 될 텐데. 그런가요? 네, 혁신위원장과 초선 의원들의 만남,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김영배 의원은요.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당 대표도 초선이기 때문이죠. 네, 물론 그분들이 다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만 만났으니까 초선분들 많으신데 어저께는 7분 뵀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의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 캐치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앞서 김은건 위원장,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계파 싸움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이 발언으로 사실상 이낙연계를 저격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원로신데 그러니까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그런 거 하실 것 같지 않다. 결국은 그분께서는 그러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 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고 당장 이낙연 대표를 가깝게 따르는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은 벌써 이거 김은경 혁신이는 이재명 편이구나. 또 이낙연을 공격하는구나. 딱 이렇게 마음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이런 발언을 왜 합니까? 네, 위원장의 초선 저격. 이에 앞서 혁신위원은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중진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방북 비용 관련된 보고를 했고 이때 사실상 승인 답변을 받았다 이런 검찰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최진현 변호사님, 일단 오늘 혁신안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불체포 특권 오면은 기명으로 투표를 하겠다. 여러 가지 안건이 담겼어요.
민주당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리정당. 아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구상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윤리정당으로 네.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 죽어야 산다. 한마디로 이순신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일 것인가? 1호 안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서약서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포기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법원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을 냈지만 지난 지난 경과를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그렇게 하고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혁신안을 나오니까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혁신안 패키지가 통과될지 저는 지금 연목구호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강경 발언 이어가는 이유 이 당내 좀 기강 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초선 의원들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초선 의원 전체로 규정지어서 얘기한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소통을 좀 더 강조하시다가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이 문제 또한 소통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여기에 사실상 승인하는 답변을 했다. 검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여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결정할 게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져서 총선 이전에 만약 민주당이 약속한 것처럼 방탄국회를 펼치지만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사필 규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그 영장을 정당하다고 할지 정당하지 않다고 할지 또 한 번 촌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난 혁신안 결의가 참 하나마나한 결의였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최근 검찰 진술 번복해서 이재명 대표 영장 바로 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요. 김성태 회장에게 방북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 사실은 누구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엊그제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떻게 참고인 진술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한마디로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300만 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나서 참고인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와 또 정반대되는 언론의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체적 진실은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검찰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화영 지사가 전 부지사는 본인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법정에서 질문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논란은 그의 법정 진술 하나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관련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얘기 오늘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사의 사망 원인을 두고요.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까지 올렸어요. 특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한 유튜브 채널에서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 통제를 해서 이 부분이 보도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보도되면은 그 파장이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그 얘기를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었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그 김어준 씨가 지금 이와 같은 보도, 나는 알고 있다, 뭔가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알고 있다고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정말 그것을 취재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지금 가짜 뉴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삼소인 의원 나아가 서초동에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형사 고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가 이번에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어준 씨,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한 부분이 어제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도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민희숙 기자. 근데 언급되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겠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이 서영고 의원은요,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 의원의 자녀 미혼이다. 아직 관련된 내용 지목이 됐지만 아예 자식이 없는 상황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애초에 삼선 의원 갑질설, 이 회원 4만 명이 넘는 한 대형 포털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하지만 해당 학급에는 정치인의 자녀가 없다라는 학교 측의 설명, 또 지목된 국회의원들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자 해당 글 작성자는 원글 제목을 지우고 구체적인 내용들 다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해명글을 올린 이 삼선 한기호 의원실에는요, 오늘 오전에 해당 의혹글을 처음 올렸다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이 여성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자신은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정말 치명타를 입었다. 이게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당신은 재미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선처에서는 가짜뉴스가 용인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유력한 정치인의 집안의 자손, 거기다가 삼선 의원이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금 내가 거론이 되는데 나는 이 학교에 우리 손녀 손자가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라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승지현 의원, 네. 자 오늘 이제 한기호 의원을 찾아갔다는 이분, 애초에 네. 이분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올린 글 때문에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건데 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상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그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올린 분에 대해서 제가 앞뒤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확인 안 되고 SNS에 올렸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서 사과를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거든요. 70조.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없으려면 그게 자기가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없으면 분명히 비방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 지금 뭐 한기호 의원께서 뭐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하니 네. 이게 사실 형법상의 307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덮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비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형법 310조가 적용되기도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초등교사 노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학부모가 몇 명인가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게 뭐 팩트 체크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부모 몇몇의 그런 지속적인 폭언이나 민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학급에 뭐 유력 정치인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학부모의 그런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현정 부위원장. 본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오늘 조희연 교육감도 소위 이제 학부모 갑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 학부모 이제 갑질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집집마다 거의 아이가 한 명이나 아이가 없잖아요. 한 명 정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기대도 높아지고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의 부모들이 잘못된 행위를 전체적으로 부모의 갑질이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 그리고 부모, 학부모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 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제 좀 학교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의 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교권 침해 문제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단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고 교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 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저희가 더욱 분발하도록 그렇게.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함께요, 이 교권에 대한 올바른 진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